지금 시장 상황이 과연 어떠한가? 왜 이렇게 생각처럼 잘 오르지 못하는가? 기관들은 겉으로는 낙관론을 말하면서도 실제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리스크 해지 전략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현재는 패닉 셀링 구간이 아니라 변동성의 압축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코인들 위주로 재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는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이제 2025년도 3일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험난했던 2025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흐름들이 이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러 가지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구간에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들을 좀 냉정하게 잘 진단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목소리가 조금 많이 잠겼습니다. 연말에 제가 또 업무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목소리가 약간 잠기게 됐습니다. 듣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시장의 상황을 먼저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과연 어떠한가? 왜 이렇게 생각처럼 잘 오르지 못하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큰 악재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시장 전체가 레버리지와 이 신용 리스크를 동시에 정리하는 구조적인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금의 구간들을 잘 소화하고 바닥을 다지는 그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조금 더 더디더라도 우리 크롱님들께서 너무 마음 조급해 하시거나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꿋꿋하게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시장을 압박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다소 명확하게 나오는 가운데서 그 배후가 되는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사모 신용 시장에 보이지 않는 경색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 신용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은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요. 기업들이 이걸 활용한다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이 되고 어렵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모신용 같은 경우는 은행과 대비했을 때는 투명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위기감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국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축소 국면이 이어지게 됐을 때는 위험자산 중에서도 유동성이 가장 좋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매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의 어떤 왜곡 신호를 한번 볼 텐데요. 최근에 본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태국의 바트화가 이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관광이나 수출 같은 그런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트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이미지 한번 보시면은 달러와 바트화의 이 차트 자체가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은 바트화가 달러와 대비로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원인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암호화폐가 바트화 환전에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태국의 거래소는 KY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원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부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이곳에서 바트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가치 상승이 이루어졌고 이걸 통해서 금을 매입해서 국경으로 반출하는 이 회피 경로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었다. 이런 기사도 전해졌습니다. 즉 암호화폐 대규모 매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축소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로들이 나온다는 것은 암호화폐가 규제 이슈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AI와 관련해서 거품론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런 불확실성들이 다른 자산 대비로도 암호화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트레티지와 같은 이 DAT 기업들의 레버리지 구조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크롱님들께 계속해서 전해드렸죠. MSCI에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그 기한이 내년 1월 15일로
다가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스트래티지는 굳건하고 S&P에 편입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행보를 한번 살펴봤을 때는 매주마다 비트코인을 매집했는데, 지난주에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달러 자산을 매집을 해가지고 보유고를 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의 변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국면들을 통틀어서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시장을 압박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바로 헤지펀드의 환매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정 가격 구간에 도달하면은 기계적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들이 현재 90K를 경계로 해서 계속 발동을 하면서 90K를 넘어서려고 하면은 또 매도하고, 90K를 넘어서려고 하면 또 매도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한 번 더 직접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일단은 유동성 경색에 대한 부분들을 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동안에 재무부가 계속해서 단기채를 발행을 해왔고, 그리고 셧다운 여파까지 같이 겹치면서 시중 유동성이 극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여파들이 유동성 자산인 암호화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검증들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헤지 펀드들은 100억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환매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환매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이중 압박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새로운 베팅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동시에 변동성이 커질수록 손실 위험이 커지면서 쓸 수 있는 현금도 더 절실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펀드들은 이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커버드 콜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본질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즉시 프리미엄, 즉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현금 흐름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 헤지 펀드들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불확실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포기하는 대신 당장의 현금을 더 챙기겠다, 이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약세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순간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 오히려 방어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인 약세 국면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환매 결과 구조적인 상단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콜옵션 매도가 시장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헤지펀드들이 이 콜옵션을 매도하게 되면은 마켓 메이커들이 매수를 하게 되고, 데이터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현물이나 선물을 매도해야 되는데, 결국 이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이 분석을 내놓고 있는 10X 리서치는 이런 여파들로 인해서 80K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매를 통해서 콜옵션 매도가 증가하면은 반등이 차단하게 되는데, 결국 이 움직임들이 고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더 힘이 약화가 되면서 지지선을 붕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중요한 지지선인 86.5와 85K 정도를 지켜내고 있는데, 이 지지선이 붕괴되게 됐을 때는 또 한 번 단기 보유자들이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패닉셀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국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는 절대로 영구적이지 않고요. 환매를 멈추거나 콜옵션 포지션이 이제 만기 소멸되거나 혹은 새로운 현물 수요가 유입되게 됐을 때는 이 매도들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 1월에 처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그레이스케일 상품에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왔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시장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을 원망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지만 결국 그 물량들을 소화하고 나니까 반등을 했죠. 그리고 독일 정부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현상들은 구조적 약세가 아니라 이 물량들을 단기적으로 소진하는 이 흐름들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구간을 잘 소화하고 매수세가 버텨주게 됐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세에 더 힘이 실린다는 겁니다. 즉, 현재는 패닉셀링 구간이 아니라 변동성의 압축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투자 전략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시끌벅적했던 것은 펀드 스트레스의 내부 문서와
창업자인 톰 리의 발언이 완전히 반대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데일리 시황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또 중요한 시사점을 찾아가지고 우리 투자 전략으로 한번 연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내부 문서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까지도 톰 리는 공식 석상에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관점을 유지했고, 이더리움이 3,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펀드 스트레스의 내부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은 내년에 60에서 65K, 이더리움은 1,800에서 2,000달러, 그리고 솔라나는 50에서 75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베어리시한, 즉 좋지 못한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모두 다 해명을 했습니다. 톰 리의 발언과 이 내부 문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개 발언은 중장기적인 구조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관점이고, 내부 보고서는 실전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관리용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 기관들은 겉으로는 낙관론을 말하면서도 실제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리스크 해지 전략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2026년 어떤 전망이 주를 이루는지 기관의 보고서들을 그레이스케일이나 비트와이즈 같은 굵직굵직한 기관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일단은 상반기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서들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전망들이 엇갈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유동성이 언제 더 적극적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이 중간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경기가 부양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 또 다른 중요한 부분들은 파월이 내년 5월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더 본격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본격적으로 다 반영이 된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V자 반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계단식으로 끌어올리는 상승 구조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승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소화 과정이 더 필요하고 그 구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네, 이제 전략적인 관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목소리가 더 많이 잠겼습니다. 자, 그럼에도 핵심적인 포인트들 하나씩 점검해서 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전략적인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버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DCA 전략으로 모아나가는 전략도 있지만 알트코인까지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전략적인 장기 투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전략인가? 전략형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과열되는 구간과 그리고 어떤 특정 구간에서 로스컷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매수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그 전략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구간별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올해 7월에서 8월 그 구간부터 해서 초기 과열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10월 초에 대세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서도 대응 전략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매도 전략을 가져갔어야 될 수 있는데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중반부가 붕괴되는, 특히 10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대응했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복 구간이 도래한 이후에 재축적은 또 어떤 구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가, 지금 시장은 어떤 국면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그널을 포착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들을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핵심 자산으로서의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하시면서 더 든든하게 포트폴리오 관점을 가져가셔야 되는 시기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80에서 86K 구간을 열어두고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지가 유지가 되는지 보시고, 만약에 진짜로 펀드 스트레스 내부 보고서처럼 60에서 65K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매도 관점보다는 바이 더 딥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서 물량을 더 모아나가는 관점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등 구간에 따라서 매도해야 되는 코인과 매수해야 되는 코인들, 바이더딥 구간에서도 매수 매도 코인을 구분해서 전략적인 관점을 가져가셔야 되죠. 그래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가격이 반등하는 구간들에서 만약에 가격이 반등을 할 때 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C급 자산,
민코인을 비롯해서 펀더멘털이 약한 코인이거나 혹은 B급 자산, 섹터 내에서 1위, 가장 높은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지 않고 2위에서 3위, 5위권 내에 있는 코인이라고 했을 때는 반등했을 때 비중을 조금 더 축소해야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더 엄선해서 코인을 선정해야 되는 만큼 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코인들 위주로 재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XRP 같은 코인들을 더 든든하게 매집을 하는 가운데서 체인링크나 에이브 같은 이 인프라 필수제라든지 아니면은 수위나 펀더멘털이 높으면서도 성장형 자산으로서 볼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주말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또 남은 2025년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